네, 7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거래를 나와주셨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캡처해 놓은 화면이 많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네,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찍고 그렇죠. 선물 지수가 상한가를 가고 이런 날이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흔치 않으니까요. 캡처를 좀 해놓은 그런 날인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저도 지금 2004년 1월부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네. 뭐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대형주가 네. 특히나 시가총액 SK 하이닉스는 2위잖아요. SK 하이닉스 아마 상한가는 처음 아닌가 네. 싶은데요. 저도 처음으로 알고 네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강한 흐름은 물론 최근에 7월달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오르는 걸로는 사실은 뭐 저희 성에 안 찹니다. 그렇죠. 안 차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오늘은 이런 대형주들이 역대급 상승을 보인 아마 2026년 7월 31일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잊기 힘든 오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반격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7월달 내내 우리가 네. 공격을 당했으니까 네. 아이고 이제 8월은 7월 31일을 기점으로 좀 시원하게 반격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바람이실 거고 뭐 7월 31일 진짜 잊지 못할 하루일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7월 전체가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자면 2026년이 저는 좀 증시 역사에 그렇죠. 어떤 의미로든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추세 전환 시작 출발이라고 보세요, 오늘? 오늘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했고 7월 달에 우리는 계속 이제 안 좋았었죠,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은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2000년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개인과 외국인들의 하루하루 매매한 거를 제가 이제 순매수 대금을 뽑아봤거든요, 오기 전에. 근데 오늘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시간이 아직은 조금 일러가지고 안 남았는데 가장 많이 하루에 매수한 날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3조 1천억입니다. 3조 1천억. 오늘 네. 오늘 이 2배 이상을 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 이 수급적인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3조 1천억을 그러면 2000년 1월 4일 이후에 가장 많이 산 전날 이후로 외국인들이 산 날 이후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위치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네. 여기 초록색 선이 동그라미 해놓은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있죠. 네. 여기 3,549포인트였고요. 이날이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외국인들이 3조 원 이상의 가장 하루에 순매수 대금이 컸던 날이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가 작년 10월경이었거든요. 10월 초니까 그 뒤로 뭐 4천, 6천, 8천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올라왔었는데 제 바람은 어쨌든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펀더멘탈과 매크로 지표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상 규모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오늘 외국인들이 샀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못지않게 오늘이 좀 코스피에 또 새로운 또 변곡점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좀 7월 달에 우리를 좀 괴롭혀 왔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 이슈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규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도 좀 수급 쪽으로 그동안은 좀 그쪽으로 몰렸다면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라는 쪽은 약간 변동성을 조금 이제 내가 얻더라도 약간 수익을 높게 기대하려고 코스닥 쪽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은 그쪽보다는 조금 화끈한 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이제 자금들이 7월 전보다 그렇게 가기 어렵다라면
이제부터는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도 좀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또 7월 말을 기점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2000년 1월 4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외국인의 순매수 3조 정도, 3조 넘는 그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좀 올라갔던 흐름, 그거와 빗대서 보면 오늘 이제 7조 넘는 7조 넘게 샀죠. 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의미 조금은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뭐 대거 상한가를 찍은 가운데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정말 너무 많이 빠지긴 했죠. 네, 하이닉스가 어제까지 종가로 해서는 한 마이너스 55%. 네,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거고요. 어제 저녁이었죠. 한 7시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 개인 명의로는 처음으로 한 48억 원 장내 매수를 했고 이제 요걸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평가이익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제 48억 샀으면 오늘 한 15억? 네. 뭐 금액을 별로 계산하고 싶지. 어쨌든 네. 시드가 많아야 되는구나. 뭐 요거는 별도로 치고 네. 어쨌든 뭐 요것도 영향이 오늘 있었던 건가요? 여러 가지 좀 맞물려서. 사실은 네. 어제까지 주가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주가는 별로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갔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니까 따라가고 싶어서 거의 상한가 육박하기까지 막 올라갔었거든. 마지막까지도 그러더라고요. 노력은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결국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문을 닫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 화수목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예. 화수목과 오늘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저는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한테도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하수목은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의 펀더멘탈이 뭔가 큰 변화가 있었냐라는 건데 사실은 별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외국인 투자자분들, 기관들의 센티먼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 심리만 제가 봤을 때는 화수목과 오늘이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역할을 한 게 이 회사를 SK 하이닉스를 매매를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고 계세요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분이 직접 본인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쏘셨다고 하니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펀더멘탈보다는 센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초와 오늘이 뭐 크게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아주 큰 저는 영향이 준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사실은 저희 회사 대표로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었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우승을 했었었는데 아유,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과 네. 펀드 매니저와 그 중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펀드멘탈 쪽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제 뭐 매매하는 쪽도 아니고 장점을 다 갖추신 네, 거예요. 약간 네. 두 개를 혼합해서 저는 이제 시장을 좀 보는 편이라서 오늘처럼 이제 그러면 7월 달에 역대급 하락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세게 반등을 했잖아요. 필반이 거의 8% 올랐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을 할 거니까 뭘 봐야 되냐 하면 일단은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일단은 7월 달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쪽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업종별로 한번 뽑아온 게 있는데요. 네. 한번 봐주시면 이게 우리나라 업종 분류가 FN 가이드 기준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7월 달에 어제까지입니다. 네.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여기가 뭐냐면 기판 MLCC 관련된 삼성전기라든지 뭐 대덕전자, 심텍, LG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분류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한 달에 44% 빠진 업종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장비는 HD 현대엘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전력, 변압기, 전력기. 네네. 네. 그게 세 번째로 7월달에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죠. 네, 그다음 이제 통신 장비인데 그 옆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하는 것은 코스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7월달에 많이 빠진 업종이 저 4개 업종이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스피보다 많이 빠진 쪽이 일단 오늘 제일 먼저 튀어 오르겠네.
라는 생각을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낙폭 과대한 쪽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뽑아서 제 KB증권 이제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러면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중에서 7월 달에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 아까는 이제 업종 섹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목군에서 10조 이상에서 많이 빠진 거를 뽑아봤는데, 삼성전기가 언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예. 7월 달 60% 빠졌고, LG이노텍 57%, SK스퀘어 53%,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SK하이닉스도 50%. 근데 제가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노란색을 칠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뭐 현금이 이미 좀 고점에서 안타깝게도 주식이 좀 물려 있어서 오늘 같은 날 뭘 하기 어려웠다면, 다음에 언젠가 또 이제 사이클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좀 많이 빠졌다가 뭔가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은 낙폭 과대한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시총이 이렇게 큰 거 외에 1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도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색칠을 2가지밖에 못했는데, 제일 많이 요 사이 1조에서 5조 사이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두산 퓨어셀, 심텍 뭐 이런 순서였는데, 요 두 종목 다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SK하이닉스도 반등의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많이 빠졌다. 예, 많이 빠졌고 약간 센티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오늘 뭐 레버리지 이용하는 뭐 헤지 펀드 하나 청산 이야기도 나왔고요. 뭐 최태원 뭐 회장님의 어제 저녁에 그 뉴스도 나왔고, 센티가 돌아섰는데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쇼커버도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7월 13일 날 제가 왔었더라고요. 네. 네. 그때 우리 앵커님하고 뭐 이런 얘기 나눌 때 그날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요 동그라미 치려는 날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날 제가 왔던 날이. 네. 그때 마지막쯤에 저희가 SK하이닉스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0일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3월달 이후로 이 음봉을 깼다라는 것은 두 가지다. 이거를 빨리 회복하면 요거는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음봉의 시가를 당분간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회복을 빨리 하는지를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회복을 못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살짝 시도하다가 밀려서 지금 회복을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게 추세 반전을 만드는 이유가 되려면 그때 하락을 만들었던 원인이 어느 정도 사라져 줘야 됩니다. 네. 희석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날 제가 와서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당일 그날 7월 13일 날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실적 전망 하향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때 한국투자증권에. 네. 네.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때 하필이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그날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60조 4천억으로 네. 낮춰버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영향이 받았는데요. 네. 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난번에 요거 한번 보시면요. 네, 요 날이었습니다. 7월 13일 날. 원래 65조 정도를 예상을 하셨던 우리 연구원님께서 60조 4천억 이렇게 낮췄어요. 네, 네. 그리고 3분기도 낮추고 4분기 실적도 이렇게 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어제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네. 저 하향 조정한 저게 맞은 거 아니에요? 숫자는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딱 정확하게 숫자가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네, 예. 네. 그건 맞췄죠. 맞췄는데 문제는 맞춘 게 이 2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 4분기를 그러니까요. 다시 올렸. 2분기 실적 보고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니 네. 아, 요거는 다시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어제 실적을 다시 올렸는데요. 네. 올렸는 수준이 4분기 한번 보시죠. 원래 87조였잖아요. 네. 근데 95조로 원래보다 더 올렸습니다. 아. 예. 더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3Q와 4Q에 대해서 디램 가격이 QOQ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 상향 조정을 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또 보시면 7월 13일 날 245조로 낮췄는데요. 그 전에 268조였는데 어제는 270조로 낮추기 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월 13일 날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적 하향 조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기점으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날의 음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희석이 되었다면 적어도 충분히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낙폭 과대 외에도 오늘 충분히 저렇게 튈 만한 이유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간밤에 미국 쪽에서 뭐 여러 빅테크 나왔죠. 네. 종목들이나 메모리 쪽도 올라가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애플 이슈도 저는 좀 컸다고 생각하는데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당 상관없이 모든 의원이 중국 반도체 금지를 또 언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센티에는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팀장님 7월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면서 다들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건 말이 돼? 왜 이렇게 빠지는 건데? 이유가 뭔데? 다들 이유 찾기에 바쁜데 아 이거 볼 필요 없어. 저것도 볼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의미야?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 밸류가 먹히는 시장이야?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이 싸진 건 사실이었잖아요. 네네네. 보자고 보면 네네. 뭐 금융위기보다 싸지고 그렇죠. 막 이런 네.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좀 숨은 쉴 수 있게 숨통은 튀어줬으니까 이제는 밸류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좀 따져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네. 이제 밸류를 잡을 때는 네. 좀 저점을 잡을 때도 이제 활용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수목에 사실은 소통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원래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옛날처럼 계속 PBR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삼성전자도 우리 10개 기업 넘는 곳과 장기 계약 이렇게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논의하고 있는 곳이 많아. 이렇게 되면 이익의 변동성이 옛날과 달리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실은 PBR 아니고 PR로 PR. 봐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게 우리 상반기에 계속 그쵸. 주고받았던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비성적으로 움직여 버리거나 또 그 이유 중에 뭐 하반기에 내년에 AI에 대한 수요 전망이라든지 그런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버리면 또 결국에는 또 우리가 돌아서 또 PBR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화수목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PBR이라도 한번 좀 보자라고 이제 한 게 북밸류는 그래도 장부가 기준으로. 네 장부가 기준으로 보는 거고 네. 이익보다는 변동성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벌 것으로 충분히 이제 예상이 돼 있는 게 내년도에 그대로 이제 장부로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 기준으로 장부를 한번 보고 이게 얼마나 좀 과하고 비이성적으로 좀 흔들렸는지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표를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네. 한번 보시면 이 표는 여기 BPS라는 게 있고 ROE가 있고 그다음에 PBR이 이렇게 이제 올해와 내년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올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이 정도로 벌 거라는 것이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돈이 쌓이면 내년도 북밸류가 증권사 컨센서스는 한 17만 원 정도가 한 주당 삼성전자 한 주당 BPS가 된다라는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워낙 요즘 주가가 이제 뭐 흔들려서 세게 보는 분들을 가지고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그 중에서도 좀 높게 보는 분들은 내년도는 한 주당 20만 원 정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도 한 19만 원 정도 보고 계시고, 네, 그래서 19만 7천 원 정도라는 게 내년도에 한 주당 북밸류라면 네. 이번 주에 좀 과하게 우리가 디레버리징이 나오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19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PBR 내년도 기준으로 1배는 메모리 사이클이 최악일 때 삼성전자 항상 1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락했을 때 0.9배까지는 가기는 갔지만 대체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일 때 하방은 항상 1배에서 삼성전자는 보통은 바닥을 좀 잡는 경우가 많았죠.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내년도 기준으로 PBR 1배가 19만 7천 원 정도라면
지금까지 못 팔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파는 건 아니지 않나. 왜? 메모리 사이클 최악일 때 PBR 1배에서 파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좀 견뎌보자 라는 말씀을 좀 소통을 드린 거고, 그러면 PER로 지금 아직까지 보는 게 좀 두렵다면 PBR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 안에서 우리가 혹시나 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너무 패닉 셀링에 동참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가격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다 지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다 음. 지나가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뭐 어쩔 수 없고 또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지나고 보니까 어제 살 걸. 그렇죠. 더 좋은 건 그저께 살 걸. 그렇죠. 네. 그 서킷 초유의 이틀 나올 때 그 이틀째 진짜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오늘 그렇죠. 하실 오늘 수 또 있죠. 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로써 진짜 V자 반등을 한다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냥 상처로만 이걸 갖고 있지 말고 이걸 통해서 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좀 기준을 잡고 이렇게 그땐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앵커님 너무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제 스마트폰에 삼성 노트에 복기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러세요? 네, 복기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제가 잘못한 부분들, 6월달 이후 7월달에 제가 느낀 감정들, 이런 것들 저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당했지만 다음에는 잘 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제 의견을 듣고 참고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피해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저도 복귀에 글을 최근에 7월달에 너무 많이 썼는데 지금은요 어쨌든 저는 펀더멘탈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투심이 먼저 약간 건드린 거고, 그 투심을 건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신용장고가 최근에 반대 매매가 사실은 제가 증권사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증권사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어제 아침에 그 역대급 반대 매매 담보 부족이 나왔습니다. 저 프리장 보고 숫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는 제가 24년 동안 경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한번 이제 역대급 금액이 나올 때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버리지를 안 쓰신 분들이라면 다행스럽게도 이제 오늘의 이 상한가라든지 반등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제 파신 분들, 그죠? 그저께 파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문제인 건데, 혹시라도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또 이벤트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7월 마지막 주 FOMC 회의와 빅테크들의 실적과 AI 캐펙스 이 부분을 확인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잘 끝났잖아요. 큰 이슈 없이 잘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비는 다음 주에 고비가 이제 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음 주? 네, 아까 앵커님께서 이게 추세적인 반전이 맞냐라고 하셨잖아요. 하루니까. 반등과 반전은 다르거든요. 반등과 저는 반전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반전이 되려면 이번 주에 빅테크들이 우리 캐펙스 상향 조정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 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게 매크로 환경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도와주려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좀 더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물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8월 4일인가 5일에 있죠. QRA 같은 부분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자료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QRA가 뭐죠? 일단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쓸 돈이 있는데 갑자기 나 이렇게 돈을 많이 쓸 거야라고 해버리면 시장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Q가 쿼터입니다. 쿼털리.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분기 동안 이게 보시면 2, 5, 8, 11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나 자금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할 거야라고 하는 게 8월 첫째 주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크게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게 있고, 정부가 쓸 돈은 아니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채권을 혹시라도 장기채 위주로
많이 찍어서 전쟁 비용 충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채권을 많이 어쨌든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흔해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채권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장기채 공급 폭탄, 그다음에 채권가가 하락, 장기 금리 급등, 뭐 최근처럼 이렇게 성장주들한테는 약간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기물에 대한 뭐 만기 구성들을 QRA에서 좀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또 한 번 이제 시장은 약간 좀 흔들리는 이슈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넘기고 10년물 금리 같은 이러한 장기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서 미국의 빅테크들의 투자가 문제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추세 반전의 흐름이 이제 비로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일단은 이제 이 반등, 기술적 반등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튀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정도의 이제 반등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 전고점을 트라이하러 간다든지 어쨌든 추세적인 반전이 나오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잘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쪽이 좀 받쳐줘야 된다. 그렇죠. 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간밤에 나온 미국 쪽에서의 지표를 보면 일단은 약간은 좀 안심할 만한 소재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렇게 급하진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네네네네. 나온 거는 같긴 한데 실제 금리 쪽으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반도체 쏠림이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정말 극심했잖아요. 오늘은 물론 이게 이제 퍼지면서 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올랐지만 사실 오늘도 일부 대형주 위주로 뭐 상한가를 가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거라고 해도 또 무방하겠죠. 이런 부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좀 퍼지는 흐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나 어떤 감지되는 단서들이랄까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세요, 팀장님? 우리가 7월 달에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이제는 한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도하게 쏠림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7월 달에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근데 그걸 봤어도 네. 만약에 내 수익이 이쪽이 좋다면 그렇죠. 집중 투자. 네, 이쪽이 좋다면 전체적인 우리가 뭐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수익을 위해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른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 여전히 나는 아주 좋아 보이는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신에 이번에 이 7월 초에 이렇게 뭔가 추세가 깨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내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경험을 했잖아 이번에. 반도체나 테크 쪽으로 온리 만약에 뭐 물론 그거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는 시장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순환매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른 섹터로.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다른 거 들러끌고 있었어도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만 좋게 보고 그쪽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이번에 많은 투자분들이 저는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비중은 내가 조금 6대 4라든지 7대 3이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는 있겠죠. 여전히 좋아 보이고 세 보이는 쪽에 비중을 좀 더 실 때 그래도 저는 적절한 좀 분산 포트폴리오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반도체의 이런 부분들을 보신 분들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하게 한쪽으로만 베팅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다음 주에 막상 있을 저 QRA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미국에서 지금 필요한 돈을 위해서 장기채를 만약에 발행을 많이 하겠다 발표를 해버리면 사실은 또 성장주 위주로 더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나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는 약간 분산을 그래서 비중을 좀 다르게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아까 반등과 반전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잠깐의 반등이 아니라
반전이었다고 좀 긍정 회로를 돌려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네. 그렇게 치더라도 상반기 같은 각도를 기대하는 건 좀 금물이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팀장님. 오히려 어떠십니까? 상반기 같은 각도가 나오면 7월 달에 우리가 그 후유증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 버리니까 그 각도로 이번에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천천히 올라도 그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 근데 너무 급하게 쏠림으로 올라 버리면 또 그러면 또 이제 과열이니 뭐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전혀 버블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 각도를 꼭 상반기처럼 물론 마음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조금 완만한 각도로 거기까지 하반기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뭐 기회를 좀 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는 게 멀리 생각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한다. 그리고 네. 그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도 이번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 오늘 새벽에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 청산도 받고 우리나라의 반대 매매도 주위에서 보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각도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그쪽도 그렇게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레버리지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자료가 워낙에 좋은 게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몇 개 더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요거 못 보여드렸다 하시는 거 있으면 좀 요약해서 짧게 좀 볼까요? 어떤 거 있으세요? 네. 네. 뭐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모든 업종과 코스피의 그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MDD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고점, 얼마나 네. 빠졌는지를 그쵸. 이제 해서 이게 과도하게 과거 대비 많이 빠졌네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좀 기다려 볼까? 아니면 이제 현금이 혹시라도 좀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이제 MDD를 다 그려보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냥 코스피 정도만 일단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네. 지금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하반기에 연준에서 금리를 한 차례든 두 차례든 금리 인상할까 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2년도에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MDD 기준으로 얼마를 빠졌는지를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지금 보시면 한 35% 정도 빠졌었습니다. 네, 왼쪽에 22년 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25년도 초에 상호 관세했을 때 한 30% 빠졌고요. 근데 이게 거의 제 기억으로는 어제 기준인 것 같은데요. 37% 정도 빠졌습니다. 이번에 하락이 MDD 기준으로. 그러면 22년도에 그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빠졌던 것보다 더 지금 빠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빠지는 거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밸류에이션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4년도 1월 달부터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기 앞쪽에 04년도 한 5배에서 6배 네. 사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지만 네. 4.85배는 사실은 저도 지금 데이터 만지면서 거의 처음 보는 숫자거든요. 근데 낙폭은 과대한데 지금 이 정도의 앞으로 1년 뒤에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최근에 이번 주는 과했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ROE와 PBR을 많이 보시죠. 네. 근데 이 ROE가 오른쪽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네. 근데 우리나라의 ROE가 보통 5에서 10% 정도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ROE 10%면 PBR 한 1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노란색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ROE가 한 25% 이상으로 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수익이 생각보다 깎여버리면 저 ROE가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펀더멘탈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저렇게 25%가 넘어서는데 우리나라 PBR이 지금 1배 초반이고 PER이 아까 그 수준이라면 기술적 반등은 오늘로서 멈추는 것은 너무 아쉬운 구간 아닌가. 왜냐하면 25%면 PBR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는 사실은 가야 맞는 건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밑으로 더 흔들리거나 그거는 이상한 구간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또 좋아요. 예, 네네네. 요거는 좀 그냥 제가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뭔데요?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7월 달이 34% 이렇게 빠진 거는 2000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진 7월입니다. 그죠? 여러모로 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증시 역사에 남겠어요 이번 달.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빠진 건 오케이.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이 역대급으로 빠지고 난 다음 달은 희망이 좀 없냐.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뽑아본 거거든요. 네. 뭐 과거에 서프라임 있었던 2008년도 10월 달도 저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이 8월 달 예상을 해보려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추가적으로 연속으로 하락이 이어지는 달보다는 그래도 그 다음 달은 소폭이지만 올랐거나 상승한 케이스가 일단은 좀 많았습니다. 노란색이 노란색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많이 빠진 다음 달.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 때도 있고 내린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빠진 그 다음 달은 조금 이제 낙폭이 제한되거나 반등을 주는 케이스가 있었으니 좀 우리 약속의 8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7월은 너무 많이 빠졌고 8월은 적어도 빠진 폭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좀 되돌리는 그런 강한 반등이 좀 나오리라 믿고 한번 주말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세어보니까 한 8대 5네요. 올라간 그래도 게, 올라간 횟수가 좀 더 많아요. 네. 다음 달에 올라간 게 8, 내려간 게 5. 네.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으로 또 뽑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변동성 국면은 조금 이제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달에 하락도 하락이지만 사이드카와 서킷 정말 엄청났잖아요.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킷이 걸렸다, 사이드카가 걸렸다, 매일매일 저기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좀 투자하기에 좀 불안하겠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런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하기는 했어요. 네. 이런 변동성 어떻게 보세요? 좀 잦아들까요? 사실은 오늘도 매수 사이드칸 걸렸었고요. 네. 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 오늘 데이터를 제가 뭐 돌려보지는 못했는데 어제까지는 우리 V코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네. 어제까지 87 정도였거든요. 네. 예, 여전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변동성 지수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이 우리 코스피고요. 네. 예, 변동성이 노란색인데 80 위에 있다라는 것은 아래로든 위로든 아직은 좀 변동성이 좀 크다. 높은 상황이 높죠. 높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 어젯밤 뭐 오늘 사이 어쨌든 몇 가지 조치들이 좀 취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거래 대금은 원래보다는 좀 줄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것만 어느 정도 좀 좋아진다라면 이 노란색의 V코스피의 변동성이 저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변동성이 줄어들면 투자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불편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8월부터 그 부분이 좀 완화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동성 아직 높은 구간이지만 아직은 높은 구간이.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이 반등이라고 하기엔 정말 오늘 너무 하루는 세죠. 폭등이었죠. 네, 그런 날 또 나와 주셔서 8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고 또 모셔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님의 인사이트 오늘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